안녕하세요. 저는 알레한드로 고메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0년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 중이에요. 특히 음식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찍고 있죠. 제가 다룬 주제는 정말 다양해요.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에서 시작해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의 주방까지, 때로는 그리스 섬마을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올리브 오일의 여정을 따라간 적도 있었죠. 저는 늘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자 문화라고 생각하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관심은 늘 서양 요리에만 머물렀습니다. 저는 동양 요리,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식은 강한 냄새와 지나치게 자극적인 양념으로 덮여 건강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은 꽤 오랜 시간 유지됐습니다. 한식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발효된 배추에 고춧가루를 잔뜩 넣은 음식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곤 했어요. 냄새가 강하다는 편견도 한몫했죠. 가끔 마드리드 중심가에 있는 한국 식료품점 앞을 지나칠 때 풍겨나오는 특유의 발효 냄새를 맡으면 코를 찡그리며 지나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제요리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 세계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대형 프로젝트 다큐멘터리의 제작 감독을 찾고 있다는 제안이었죠. 당연히 흥미가 생겼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음식 다큐멘터리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요. 그러나 계약서를 받아본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에는 한국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이를 두고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 그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동양 음식을 다룬 적이 없어서 자신감도 없었고 무언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제작사의 강력한 요청과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고려해 결국 한국 음식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내심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모두 낯설고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 전문가들과 영상 통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들의 열정적인 설명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MSG를 넣고 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을 미식으로 칭할 수 있나라는 생각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한 한국 음식 전문점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추천한 곳이었는데 주방장은 직접 한국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마지못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속마음은 과연 이걸 찍을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외국인이었고 그들 모두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와 함께 온 촬영팀도 이곳에서 촬영하면 영상미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문을 받은 웨이터가 추천해준 메뉴는 김치찌개와 잡채. 저는 한 입 맛보는 순간 이 음식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다만 잡채의 쫄깃한 면식감과 신선한 야채가 주는 조화는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 편견을 깨뜨릴 만큼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여전히 한식이 과연 다큐멘터리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을 넘어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라는 제 철학을요. 그렇다면 이 한국 음식 속에도 분명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한식의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의 여정을 가져올 줄은 이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식을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로 담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음식 자체가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이 음식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분명 뭔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일은 늘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을 더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몇몇 한식당이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현지에서 가장 평판 좋은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김치볶음밥, 비빔밥, 불고기처럼 대중적인 메뉴부터 한국식 닭강정이나 떡볶이 같은 길거리 음식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여전히 음식의 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한 친구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셰프가 마드리드 외곽의 작은 팝업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한식과 스페인 전통 음식을 융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고요. 그 셰프는 스페인에서 요리 공부를 하며 현지 재료를 활용해 한식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흥미를 느끼고 바로 그 팝업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전통 한복을 입은 셰프가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진우 셰프. 그는 한국에서 온 셰프였고 한식의 깊은 맛을 현지인들에게 더 쉽게 전달하고자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스페인 타파스와 한식을 결합한 독특한 요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빔밥 크로켓,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감바스 알 아히어, 된장 소스로 구운 문어 등 기존의 한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메뉴들이었죠. 진우 셰프의 권유로 저는 비빔밥 크로켓과 된장 문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셰프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발효와 절임 같은 방식을 통해 시간의 깊이를 더한 요리죠. 이걸 서양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저는 비빔밥 크로켓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삭한 크로켓 안에는 한국식 고추장 소스와 불고기 양념으로 조리한 소고기, 그리고 스페인산 올리브유로 볶은 야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맛인데요. 제가 말하자 진우 셰프가 웃으며 말했죠. 한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요리 자체가 아니라 그 요리가 전달하려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식의 깊이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셰프는 저에게 한국으로 직접 가보라고 조언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레시피로 이해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 환경,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음식을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촬영팀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죠.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한식의 진짜 이야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 식당에서 우연히 맛본 해장국은 제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에 깃든 따뜻함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놀라움을 느끼며 현지 가이드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서울의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장은 한국인의 일상이 그대로 녹아든 공간이었죠. 저는 시장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김말이, 떡볶이, 호떡, 그리고 즉석에서 구워주는 생선까지 음식을 맛보며 이 음식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깨달음은 시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직접 담근 된장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어떻게 된장을 만들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시골에서 살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된장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건강에도 좋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이 된장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식에 담긴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맛이 아니라 음식이 가지는 의미와 정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의 여정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한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가족을 촬영할 예정이었죠. 그들은 사계절 동안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된장을 만드는 과정은 특히나 인상적이었어요.
장독대 위에서 발효된 된장이 풍기는 향은 저에게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향 뒤에 담긴 정성과 시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가족이 저를 위해 작은 만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상 위에는 된장찌개, 나물 반찬,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죠. 처음엔 겉으로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과연 즐길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예의상 한 입을 먹었고 예상치 못한 맛에 놀랐습니다. 된장찌개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는 그동안 제가 알던 자극적인 음식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된장은 서양 사람들에게 냄새가 강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자 가족 중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강하다고 느끼는 건 된장의 향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처음 와인 향을 맡았을 때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복잡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음식은 이런 선입견을 받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노력하던 중 촬영팀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한 유명한 한식당에서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곳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을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랑스 유학파 셰프가 운영하는 곳으로 전통적인 한식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셰프는 촬영 도중 한 가지 요리를 시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삼겹살을 된장과 트러플 오일로 양념한 스테이크였어요. 셰프는 요리를 설명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식은 특정 레시피나 재료를 고집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재료를 다루는 태도와 음식을 통해 전달하려는 마음이에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건 그저 표현 방식일 뿐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촬영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식당 측에서 된장의 향이 강해서 서양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셰프에게 일부 요리의 레시피를 바꾸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메뉴 변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셰프는 깊은 고민 끝에 요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운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전통을 지키면서도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한식을 다큐멘터리로 소개하는 제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촬영 영상을 정리하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적 맥락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넘나들며 기억과 역사를 담는 그릇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셰프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식당과의 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인터뷰하며 저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식은 완벽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서를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요리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저는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를 어떻게 꾸밀지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음식 다큐멘터리로 그치지 않고 음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철학과 감정을 담기로 한 것이죠.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촬영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주의 한 전통 가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만난 한 셰프가 추천한 장소로 제주 고유의 한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작은 돌담집 안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고 손으로 빚은 전통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한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한국의 오랜 음식 문화를 지켜온 노부부였어요. 노부부는 저를 환대하며 제게 제주 고사리와 돼지고기로 만든 국과 제철 생선구이, 김치를 내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음식들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 속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고사리는 제주 땅이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자라지 않아요. 김치도 마찬가지죠. 자연이 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여 우리가 시간을 더해서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단순히 맛이 아니라 음식 뒤에 담긴 철학과 그 철학을 이어온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는 깨달음이 들었죠. 촬영을 마친 후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을 통해 느낀 점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한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 음식이 제게 맞지 않을 거라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음식에 담긴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식의 깊이 있는 철학에 매료되었고, 특히 자연과의 공존을 기반으로 한 한식의 가치에 큰 관심을 보였죠. 방송 후 제 SNS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식에 대해 묻거나 자신만의 한식 경험을 공유하는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특별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농촌 지역 학교에서 보내온 것이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식을 급식에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정성 어린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돕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조리법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지 재료를 활용한 한식 급식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된장국과 잡채를 맛있게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알레한드로 선생님, 이 음식은 마치 제 할머니가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매개체라는 것을요. 후, 저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준 음식은 단순히 제 다큐멘터리를 풍성하게 만든 것을 넘어 제 삶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과의 만남은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한식을 경험하며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 적 있나요?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탐사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